안녕하세요.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빠르고 간단하고 핵심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의 메인 슬로건은 바로 관건은 문해력, 직역을 넘어 핵심을 간파하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역대 수능 영어 절대평가 1등급 비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대도 꽤 있지만 4% 안쪽에, 그러니까 뭐 1, 2, 3%대는 이 작년 6월 평가원 시험 이때 한 번 있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4% 이후대가 나오죠. 그리고 올해 고3, 3월, 5월 모의고사가 1등급이 4.65%, 5월은 4.25%, 상당히 어려웠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제가 6월 평가원 시험에 대한 분석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너무 쉬웠고요. 사실 기존의 평가원의 기조하고는 좀 맞지 않게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포인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하나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시험이 반드시 어려울 거다. 네, 이번 시험이 너무 쉬웠어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 인근의 학교들 중에 이제 1등급이 거의 45% 이렇게 나온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번 6평은 네, 영어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수능 영어는 최저를 맞추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용이하죠. 그리고 여기 아까 4%대 이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막 엄청 그 1등급 맞추기가 진짜 상당히 어렵다. 그렇진 않지만, 근데 문제는 방심하면 엄청 큰 걸림돌이 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다른 과목 다 1등급인데 영어만 2등급이 나와가지고, 이제 스카이 의대를 못 갔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방심하지 않고, 네, 수능 5과목 중에서 가장 미니멈하게 하지만 전략을 제대로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승부수를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그 뒷부분을 얘기할 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데요. 다른 과목은 아까 앞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과목들은 어떤 카테고리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고 뭐 영역별로 조금 있지만 영어는 사실은 진짜 심플해요. 듣기 아니면 독해죠. 그리고 독해가 어떤 무슨 기출 문제집이나 어떤 문제집에서 똑같이 뭐 반영이 돼서 나온다 그런 건 없습니다. 결국에는 글을 많이 접하고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글을 잘 이제 이해해서 풀어내느냐,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독해를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에 정의해 놓은 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독해는 연계된 생각 속에 숨겨져 있는 구상적 활동이다. 근데 그 구상적 활동이 뭐냐? 이제 이 부분이죠.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그 정보를 토대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것이다. 제가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결국 영어를 한국어로 머릿속에서 직역해 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 의미를 맥락에서 이해하면서 A라는 게 주제인데 그거를 B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했고 C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했고 그래서 답은 이거야 라는 그 의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꼭 고3이 아니더라도 자녀들 중에 이제 그 저학년들도 다 포함된 얘기인데요.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지양해야 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공부 방법이 해석지를 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어 해석을 쓰는 것.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끊어읽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글을 읽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안도감이죠. 나 공부했어 티내는 방식일 뿐이고요. 가령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상담 같은 거 하는 경우에 전에 뭐 이렇게 했던 걸 가져와봐 그러면 애들이 한국어로 직역해서 써가는 숙제가 있어가지고 해가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죠. 너 이거 네가 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또 모른대요. 그럼 왜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글을 읽는 본질을 반드시 따라가셔야 됩니다. 네, 뭘 쓰고 많이 체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해력이 관건인 거죠. 글을 이해하는 능력. 그래서 그게 의미를 이해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게 제가 3가지를 뒷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릴 건데, 이제 7월부터 수능 때까지 약 4개월 정도 이제 남았죠. 이제 1학기 제가 지금 숙명여고 이제 시대인체서 내신도 하고 있지만, 1학기 내신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막판 스퍼트를 정말 초집중해서 달려야 되는 시기죠. 사실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3학년 초반에 나 이제 3학년 됐어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후반에 가서 힘을 빼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종에서 이제 조금 원치 않은 재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이 좋지 않은 경우들의 다반사는 후반에 가서 힘을 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뭐 공부를 적게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초반부터 너무 많이 달려오고 너무 많은 이제 문제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3들 같은 경우는 1학기 내신도 있고 학교 생활도 있고 약간 다양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잠깐 그 7월 달에 이제 기말이 끝난 직후부터 세팅을 새롭게 잘 해가지고 마지막 수능 때까지 열심히 한 방향으로 꾸준히 달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실질적이고 분석적인 독해력을 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소재, 주제, 답 근거, 선지, 소거, 연결어 체크 이런 방식으로 반드시 글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형별 풀이가 이제 연습이 잘 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문장 순서 삽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주제를 반드시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이 아니거든요. 명시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해 가면서 연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두 번째, 단어 직역이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이게 가장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거의 다 잘 좋은 결과가 나오죠. 세 번째는 이제 어휘력을 강화시켜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부터 그럼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제가 다시 약간 세분화드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실질적인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수능 영어의 필수 스킬이기도 하고 수능 독해 거의 대부분의 지문의 답 근거가 주제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제문이 곧 답이죠. 단 빈칸 주변에 부정어가 있다. 그럼 주제문과 반대되는 내용을 써야 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제문이라고 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죠. 요땡 나다다다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런 뉘앙스 같아 대충 이런 분위기 하는 파악해요. 근데 선지를 갈 때 엉뚱한 거 고르죠. 왜냐하면 지문에서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가 주제야라는 그 문장이나 그 표현을 찾지 못하고 그냥 대충 뭉개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그리고 본인의 생각의 판단으로 대충 비슷한 선지를 고르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지문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답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소재, 주제문, 답 근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소재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문제 풀어 그러면 그냥 막 읽고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의 반응은 뭐냐면 뒤로 갈수록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앞에 내용이 뭐였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 모든 글은 글의 초반에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가지고 끝까지 글을 읽는 겁니다. 그걸 염두하면서. 그래서 글의 초반 부분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를 반드시 훈련해야겠고요. 의식적으로 해야겠죠. 본능적으로 뭐 대충 많이 풀다 보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반대로 항상 아이들한테 공부할 때 답답하거나 궁금하면 반대 가정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문제를 많이 풀어서 1등급이 될 것 같다. 그럼 많이 풀면 되죠.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되지 않죠. 제 수업에서 예전에 그 미국 시민권 그 영주권이 있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수능에서 88점이 나왔어요. 영어를 엄청 잘하는 친구죠. 근데 3학년 때 영어를 전혀 제로 베이스 안 했어요. 당연히 아까 제가 문해력을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한국 사람이지만 말하거나 듣는 건 수월하지만 아이들이 국어 영역 100점 못 맞죠. 안정적으로 항상. 마찬가지죠. 영어도 글을 읽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훈련해야 되겠고요. 글의 핵심 파악으로 정답의 확신을 얻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유형별 문제풀이를 강화시켜야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이 제가 2월 6평 문제는 딱히 가져올 게 없어서 이 문제가 이제 올해 3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오답률이 높았던 빈칸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소재, 주제, 재진술,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계속 재진술하느냐, 그다음에 답의 근거,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강약을 조절하면서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문이 너무 길어서 이걸 한 페이지에 넣으려다 보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지문은 Art and Science가 소재입니다. Art and Science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simplicity가 오히려 communication of message.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이걸 더 잘 전달해 라고 했죠. 그 simplicity를 그 다음 문장에는 systematic이라는 표현으로 바꿨고요. 중간쯤 가면 그거를 methodologically, 방법적으로 그렇다라고 바꿨고요. 그렇게 하니까 frameworks, 그거를 틀, 자, 방법을 다시 한번 framework라는 표현으로 바꿨고요. 그게 creativity를 더 증진시킨다. 자, 그 다음 문장에선 그래서 without limit, 제한이나 어떤 범위가 없으면 오히려 잘 안 된다.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단순성, systemic, methodology, framework, limit. 이 전부 다 맥락상에서는 유의한 표현입니다. 단어를 바꿨지만 이게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 애들이 그걸 계속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걸 따라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도 solid form. 확실한 형태가 있어. 근데 답이 뭐냐면요. In order to create beauty. 갑자기 뷰티가 나오죠. 그래서 뷰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art죠. 근데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는 자신을 제한해야만 한다. 가 한국어 해석지의 설명입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단어를 직역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해석지를 절대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처음부터 해석지를 보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한국어 해석에 갇히게 되고 이해가 안 되죠. 이 지문의 포인트는 아트고 소재는 그 아트를 잘하려면 틀이 있어야 돼.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한이라는 restrict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맥락을 따라가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소재를 잡고 주제나 그걸 재진술하는 거, 답의 근거, 강약을 둬가면서 읽는 거,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수능에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비단 이제 이 이후에 독해의 어떤 공부 과정에서도 대학에 가서도 훨씬 더 유용하게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숙제를 이렇게 내주죠. 제가 이건 샘플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해온 흔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흔적을 이제 가끔 이렇게 스캔을 해놓는데 이렇게 눈으로만 읽지 말고 뭔가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읽어와라. 이런 훈련을 합니다. 모든 문장에 다 슬래시를 하거나 밑줄을 다 쳐가면서 읽는 거는 절대 지양해야 되지만 또 하나 또 지양해야 되는 건 눈으로만 읽는 것도 지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대충 이런 거야 하고 선지를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답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문에서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어떻게 선지에서 만들었느냐를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맥락이죠. 단어 직역이 아닌 핵심 파악 중심 독해. 이거는 이제 제가 문장이 시간상 다 하진 않고 첫 번째 문장만 살짝 보시면 역시 이것도 평가원 해석지, 해석에 일반화는 인지 경제성을 촉진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걸 딱 보시고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딱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죠. 자, 영어로 보시면 Generalization promotes cognitive economy. 이거를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거든요. 이런 문장들을 제가 선별해서 아이들한테 이게 핵심 의미가 뭐야 써봐 이런 시험을 봐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 문장을 어떻게 써서 냈냐면 생각을 이렇게 화살표 아래로 generalization은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써서 냈거든요. 제가 너무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인지 경제성은 사실 이코노미는 절약이란 뜻이 있죠. 효율성 절약. 그래서 생각을 뭐해? 적게 한다는 뉘앙스거든요. 일반어는 디테일이 다 따지는 게 아니죠. 이렇다라고 퉁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뉘앙스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어로 1:1 매칭으로 단어를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모든 학년에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보는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의미를 이해했는지 파악해보라는 시험을 이제 이렇게 단어 시험도 따로 있고 이렇게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해보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냈던 문제 중에 제가 확대해서 이 문장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이 이제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6월 평가원 30번 어휘 문제에 나왔던 건데 이 앞부분에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두 개가 연달아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문제를 내봤어요. 앞부분을 위 문장에서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표현을 다음 문제에서 찾아 체크해봐라.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여기서 찾아서 체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문장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데이가 이제 기업이에요. 기업들이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shaping recognizable identity, 자신들만의 정체성, 자신들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게 포인트였거든요. 그게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학자들도 자신들의 글이나 어떤 어조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가 이 글의 주제였어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set apart, 구별시킨다, in their academic writing, 그들의 글에서. 그러니까 요거가 이렇게 따라가서 요것 때문에 어떤 게 답이야,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풍부한 어휘력 강화. 어휘 너무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어휘만 알아서는 이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네 문장이 전부 다 평가원 기초에 됐던 문장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답이었거든요. 빈칸에 답. 어카운트가 그냥 은행 계좌 이런 뜻이 아니라 중요성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성의 뜻을 모르면 못 푸는 거죠. 애들이 막 그런 얘기해요. 쌤, 아니 단어 그냥 문맥상 유추하면 대충 그러면 되지 않냐고. 이거 선지예요. 선지에는 단어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유추를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기도 하고 또 맥락에 따라서는 단어를 반드시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양하게 단어를 이면의 뜻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펙트도 보통 영향을 주다 알고 있지만 감정이란 뜻으로도 평가원에 나왔었습니다. 작년 9평에 나왔던 거고요. 템퍼럴 하면 애들이 보통 일시적인 이렇게 써놔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조금 다양하게 많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어책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아이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단어책인데, 이 책이 이제 서울대 간 친구가 공부했던 흔적을 제가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어책을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그러는데, 단어 공부할 때 장시간 앉아서 노트에다 열심히 쓰면 하는 건 절대 비효율적인 거고요. 단어랑 문법은 언어의 4대 영역, 말하고 읽고 쓰고 듣고 이 4대 영역을 잘하기 위한 소스일 뿐이에요. 근데 그 소스를 메인처럼 막 4시간, 3시간 책상에 앉아서 단어만 외운다? 그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혹시 이제 또 그 저학년의 자녀들이 있으시면 꼭 염두하셔야 됩니다. 단어는 10분, 20분씩 하루에 4-5번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단어는 그냥 단어책에다가 이거를 책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노트처럼 막 낙서하고 쓰고 또 보고 하면서 외우는 거지. 애들이 막 열심히 타이핑 쳐요. 막 따로 프린트해요. 그리고 막 노트에 따로 막 정리해요. 의미가 없습니다. 예문을 읽어야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단어가 쓰이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으로 반드시 공부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보는 단어 시험이고요. 채점할 때 이제 컬러가 좀 이제 표시가 안 되는데 뭐 코멘트도 달아주고 좀 약간 비슷한 거나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줍니다. 전체 시험 개수의 80% 이상 넘어야 통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시를 보고 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첫 번째 실질적이고 분석적인 독해 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재, 주제, 답의 근거를 찾아가는 거. 두 번째는 단어 직역이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는 거. 세 번째는 어휘력을 강화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수업의 이제 부수적인 특징을 설명드리면 그래서 단순히 문제만 푸는 수업은 아니고 근거와 핵심을 찾아와야 합니다. 과제로. 그리고 수동적 학습 아니고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소재가 뭐야?
여기서 이게 어떻게 표현이 바뀌었어? 이거 왜 답이야? 이거 왜 답이 아니야?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고난도 유형 위주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거고요. 그다음 매 수업 시간 이제 모의고사 당연히 진행하겠죠. 그 다음에 단어 시험은 아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겁니다. 단어책에 있는 단어를 한 가지로 보고 아까 또 의미를 파악하는 단어 시험을 보고요. 이제 두 가지 버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세분화된 과제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수업 다 끝나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아이들한테 이제 딱 열어줘요. 그러니까 단어 그 과제를 요일별로 나눠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요일에 맞춰서 루틴하게 연습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이거 많이 해주는 코멘트인데 이렇게 훈련하니까 진짜 답이 확실히 보여. 그러니까 답에 확신이 생겨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지문에서 표현을 찾아내서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수업 구성이나 순서, 수업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오자마자 이제 아이들이 과제 한 책을 다 내고 아이들이 이제 단어 시험을 봅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제 다 과제 검사를 하고요. 직접. 그다음에 매 수업 고난도 이제 유형 모의고사를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18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수능 직전에 가까울수록 이제 약간 풀 세트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리스닝까지 다 보기에는 매주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간상 그래서 중요 유형 18문제만 뽑아서 이제 시험을 테스트를 보고요. 물론 시험지는 모의고사 실제 형식으로 나눠주고 그 중에서 이제 픽해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독해 과제 내용 분석 같이 해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재시험 보고 그때 이제 Q&A도 개별적으로 하고 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지금부터 마무지막 기간 동안 4개월 기간 동안 어떤 컨텐츠로 공부를 할 거냐 이게 포인트인데 저는 매년 서울대 애들이 다수 갔어요. 제 수업에서. 네. 근데 아이들이 항상 수업 마지막 시간에 코멘트를 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이 시기에 평가원 기출을 유형별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게 너무 도움이 됐다라고 정말 전원이 항상 다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정규반이 쭉 오고 있는데 겨울방학 때는 교육청 기출을 유형별로 묶어서 집중 연습을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구평을 집중적으로 그 평가원 시험을 이제 기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빈칸만 80문제, 다음 주는 순서만 몇십 문제, 그 다음 주는 빈칸 삽입만 몇십 문제, 또 어휘 이런 식으로 그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그 유형의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글이 더 잘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를 막 9월이나 10월에 연습하는 건 너무 늦죠. 네. 왜냐하면 이미 기출된 지문을 똑같이 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확인하는 거지 이제 시험에 가까워 올수록은 더 다양한 소재의 다양한 지문들을 접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시기가 정말 베스트 골든 타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수능 완성 이제 EBS 연계 교재 총 3권 중에 영어 수능 특강 영어책이랑 영어 독해 연습은 이미 끝났죠. 내신에서도 다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요. 마지막 수능 완성 교재가 이제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수능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소재를 접할 겸 접해 보긴 해야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매 수업 실전 모의고사 반드시 연습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단어 시험 아까 두 가지 버전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건 결국 이거죠. 평가와 기출 문제를 조금 단순히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어떤 패턴으로 어떤 유형으로 그게 실제가 되느냐, 평가원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 그거를 이제 아이들과 같이 목도하면서 같이 풀어가는 겁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시즌 4, 5 커리큘럼까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에는 이제 방금 저희가 기출문제 유형별 집중 연습했다면 9월에는 비기출을 또 유형별로 집중적으로 연습합니다. 4주 동안 한 주는 빈칸만, 그 다음 주는 순서 삽입만, 그 다음 주는 주제 제목, 요지, 어법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10월, 11월 약 한 5주 정도 되죠. 수능 전까지. 그때는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일주일에 3세트씩 문제가 나갑니다. 과제로. 자, 세 번째는 매 수업 실전 모의고사 똑같이 가고요. 단어 시험도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어휘랑 매 수업 모의고사는 끝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만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이 수업에서 가장 지향하는 바는
단어를 직역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이해해서 독해를 분석하는 훈련을 반드시 목표로 삼고 달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여름방학 때 반드시 평가원 기출문제를 섭렵하는 게 아주 좋은 연습이다.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